이게 정말 자연 속에 자기만의 철학 세계를 구현한 거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긴 그냥 예쁜 공간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잘 짜인 어떤 무대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특히 임대정은 유교적인 가치관, 그 질서의 세계하고 또 도가적인 자연주의의 자유로움, 이 두 세계관이 좀 공존하면서 어떨 때는 좀 팽팽한 긴장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독특한 공간이죠. 이걸 만든 분의 생각이나 시대적인 고민 같은 게 아주 깊게 배어 있어서 그야말로 좀 읽어야 하는 정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작부터가 참 흥미롭던데요. 원래 이 터가 16세기 학자 남원기 선생이 머물던 고반원이라는 곳의 일부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때 수련대라는 정자도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학문을 하거나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선비들의 자취가 있었던 어떤 역사의 결이 쌓인 곳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맥락 위에 이제 1862년에 병조 참판까지 지내신 사해 민주연 선생이 새롭게 이 원림을 만드시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임대정이 딱 탄생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민주연 선생이 왜 하필 여기에 정원을 만들었을까 하는 그 배경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자료 보니까 그냥 은퇴하고 편하게 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엄청 심했잖아요. 네, 아주 극심했죠. 거기에 대한 어떤 환멸감 때문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 원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정을 만든 건 단순한 전원 생활 계획 이런 걸 넘어서는 일종의 정치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선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부패한 현실 정치에 대한 뭐랄까 소극적이지만 아주 분명한 저항이었고 또 속세를 등지고 오로지 자연과 학문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자기만의 작은 우주 이걸 만들려는 은일 사상의 실천이었던 겁니다. 은일이요? 그냥 숨어 지낸다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여기서 은일이라는 건 단순히 숨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혼탁한 세상에서 물러나서 자연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적극적인 철학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냥 조용히 살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세계다라는 걸 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주 소박하게 초가집에 지었다는 기록도 있던데요. 지금 모습은 기와집인데 좀 다르네요. 네, 처음 기록을 보면 한 칸짜리 초가집을 짓고 아주 검소하게 시작했다고 해요. 그분의 어떤 처음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팔짝 지붕의 기와 건물은 세월이 좀 흘러서 1922년에 그 손자 민대호 선생이 다시 지은 거고요. 후대에 다시 지어진 거군요. 네, 하지만 그 정신만은 계속 이어졌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정신은 임대정이라는 이름 자체에 아주 강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 이름 이야기도 참 재밌었어요. 송나라 유학자 주도니의 시구절 아침 내내 물가에 임하여 여산을 마주하네 여기서 따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종조 림수대 여산. 네, 근데 림한다, 대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그냥 본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임대라는 건 정자 바로 아래로 흐르는 사평천의 물을 이렇게 굽어본다는 뜻이고요. 대는 정자 뒤편의 봉정산 같은 주변 산세를 마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마주한다, 즉 대한다는 태도예요. 이게 그냥 눈앞에 펼쳐진 경치를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걸 넘어서서 자연이라는 어떤 위대한 실체를 내가 능동적으로 대면하고 정신적으로 교감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본다가 아니라 마주한다라 어쩐지 훨씬 깊은 관계 맺음처럼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양의 궁궐, 즉 어떤 세속적인 권력이나 부패한 정치 현실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는 자연의 원리를 향하겠다. 이런 민주원 선생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뭐랄까 암호 같은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속세에 등 돌리고 자연과 마주서겠다. 이런 선언인 셈입니다. 그런 의지가 담겨서 그런지 임대정은 터를 고른 방식부터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풍수지리적으로 하계 형상을 한 길지라고 하잖아요. 네, 길지로 평가받는 곳이죠. 그런 자연지형을 억지로 바꾸지 않고 그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정원을 앉혔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인위적인 힘으로 자연을 막 누르거나 바꾸려는 게 아니라 땅이 가진 본래의 형태와 기운, 그러니까 지세를 존중하고 그걸 오히려 더 빛나게 하려는 우리 전통 조경의 지혜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정원 안으로 끌어들이는 솜씨가 정말 대단해요. 차경, 풍경을 빌려오는 기법 말씀인데요. 차경, 네네. 정자에 앉으면 뒤에는 봉정산이 딱 버텨주고 앞으로는 사평천 물길 너머로 넓은 들판이 쫙 펼쳐지는데 이게 그냥 배경으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대로 풍경을 빌려온다는 건데 임대정에서는 먼 산, 그러니까 원경하고 가까운 시내, 근경, 그리고 저 들판까지 전부 다 정원의 일부로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미학적 경험의 핵심 요소로 삼은 거죠. 단순히 눈요깃거리가 아니라 정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정원의 물리적인 경계는 사실상 저 너머 지평선까지 확장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우와, 정원의 경계가 지평선까지 확장된다? 네, 아까 말씀드린 임대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이런 차경의 원리를 아주 강하게 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산과 물을 그저 보는 게 아니라 마주하면서 정원의 일부로 삼는 거니까요.
이렇게 큰 틀에서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봤는데 정원 내부의 공간 구성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느꼈어요. 그 위쪽에 대상부랑 아래쪽에 대하부로 공간이 딱 나뉘잖아요. 네, 확연히 구분되죠. 이게 그냥 높낮이 차이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예리한 관찰이십니다. 대상부는 말씀하신 대로 안반구릉 위에 임대정 정자가 자리 잡고 있어서 비교적 높고 좀 격식을 갖춘 공간이에요. 이곳에서는 주변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또 정자 안팎에 걸린 30개가 넘는 시문 현판들,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사색이나 지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던 중심지였던 거죠. 이 대상부에는 작은 네모 형태의 연못, 방지 또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유교적인 질서나 이성, 그리고 세상을 좀 관조하는 듯한 시선, 이런 걸 상징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위쪽이 그런 질서와 사유의 공간이라면 아래쪽 대하부는 분위기가 확 다르던데요. 섬을 품고 있는 두 개의 크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연못, 상지랑 하지가 중심인데 훨씬 부드럽고 뭐랄까 약간 신선세계 같은 느낌도 들고요. 맞습니다. 대하부는 훨씬 자유롭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듯한 그런 유동적이고 몰입적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도가적인 신선세계를 축소해 놓은 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죠. 이렇게 두 공간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또 연결시킨 것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이종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유교적 이상과 도가적 자연관, 이것을 공간적으로 구현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부는 한실과 이상을 조율하려는 유교적 선비의 공간, 대하부는 속세를 벗어나 자연과 하나 되려는 도가적 은자의 공간, 뭐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세계가 한 정원 안에 같이 있는 거군요. 와. 네,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방문객이 체험하는 방식도 아주 흥미로워요. 보통 동선이 아래쪽 대하부 연못 사이를 먼저 이렇게 거닐면서 그 신비로운 분위기에 젖어들다가 돌계단을 밟고 위쪽 대상부로 올라서게 되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잘 설계된 경험인 셈이죠. 어떤 경험일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하부의 그 도가적인 세계에 먼저 감각적으로 푹 빠졌다가 계단을 오르는 행위를 통해서 물리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대상부 정자에 딱 서서 탁 트인 시야로 방금 전까지 내가 거닐었던 그 대하부를 내려다볼 때 그 공간은 더 이상 몰입의 대상이 아니라 관조하고 사유하는 대상, 즉 유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객체가 되는 거죠. 감각적인 체험에서 지적인 통찰로 넘어가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그 과정을 동선 자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치밀한 설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와, 정말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정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그런 철학적인 여정을 경험하게 된다니 대단한데요. 그럼 이제 그 두 공간을 채우고 있는 구체적인 요소들, 이것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대상부의 핵심인 임대정 정자 자체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 지붕 건물인데 구조가 좀 독특해 보이더라고요. 가운데 방이 있고 마루가 둘러싼 형태.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정자하고는 좀 다르죠. 중앙에 온돌방을 두고 사방을 넓은 마루가 감싸는 형태인데요. 이것은 여기가 단순히 여름철에만 와서 쉬는 그런 피서용 정자가 아니라 사계절 내내 이곳에서 학문 연구를 하거나 지인들과 교류하는 그런 활동이 가능하도록 고려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적의 조망을 위해서 높은 안반 위에 자리 잡은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정자 안팎에 걸린 그 30여 개의 현판과 편액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네네. 여기서 어떤 시문을 짓고 어떤 사상을 나누었는지, 또 누가 다녀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 그 자체인 거죠. 자연 풍경과 건축물, 그리고 그 안에서 오고 간 생각들이 하나로 딱 융합되는 지점입니다. 하나의 기록 보관소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연못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옆에 사평천이라는 자연 하천이 흐르는데도 정원 안에 연못을 3개나 만들었다는 점이 조금 의아했어요. 이것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이것도 아주 의도적인 설계로 봐야 합니다. 먼저 대상부 정자 옆에 있는 작은 네모 연못, 방지부터 보면요. 네모난 연못 안에 둥근 섬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우리의 전통적인 우주관, 즉 천원지방 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천원지방. 네, 그리고 그 섬 안에는 마음을 씻는다는 뜻의 세심이라는 글자가 새겨준 돌이 있어요. 아마 정자에 올라서 본격적인 사색이나 교류를 하기 전에 마음을 좀 정갈하게 하라, 이런 의미를 담은 상징적인 장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담은 우주론적 연못에 마음을 씻는 장치라. 와,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그럼 아래쪽 대하부의 큰 연못 2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상지하지 말이에요. 대하부의 상지와 하지는 방지와는 달리 훨씬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 즉 곡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총 3개의 섬이 있습니다. 상지에 2개, 하지에 1개. 이 구성은 도가적인 신선 사상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이 3개의 섬은 신선들이 산다고 전해지는 전설 속의 산,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이라는 3신산을 상징합니다. 그 3신산이요? 네. 그러니까 민주현 선생은 이 연못 안에 속세를 벗어난 이상향, 말하자면 신선 세계의 축소판을 구현하고자 했던 거죠. 이야, 위에는 유교적 세계관을 담은 네모 연못,
아래는 도가적 이상향을 담은 곡선 연못과 세 개의 섬.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연못 하나하나에도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네요. 그렇죠. 연꽃을 많이 심었다고 하던데 그것도 그냥 예뻐서 심은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특히 주돈이가 애련설에서 연꽃을 군자의 덕에 비유하면서 아주 극찬했기 때문에 연꽃은 선비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녔어요.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깨끗한 자태를 유지하는 그 연꽃을 통해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지조를 지키려는 선비의 이상, 즉 순수함과 군자의 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곳곳에 새겨진 바위 글씨랑 정원의 식물들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어요. 새심 말고도 피양지, 읍청당 이런 글씨들이 있고 또 소나무, 대나무, 매화, 배롱나무 같은 식물들이 심어져 있다고 하죠? 네, 세심한 말씀드린 대로 정신 정화를 뜻하고요. 피양지와 읍청당은 향기를 해치고 말글을 그어모으는 연못이라는 뜻인데 이 글씨가 새겨진 위치가 또 아주 절묘합니다. 아, 위치가요? 네, 이건 잠시 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원림의 가장 세련된 미학 원리를 함축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돼요. 네네. 식물들도 다 의미가 있죠. 눈 푸른 소나무와 곱게 뻗은 대나무는 당연히 선비의 변치 않는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고요. 또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매화는 고결함을, 여름 내내 붉은 꽃을 피우는 배롱나무, 목배기롱이라고도 하죠. 그건 어떤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더해주고요. 이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정원의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깊이를 더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임대정만의 독특한 미학적 경험,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감탄했던 부분이 바로 그 향원 익청의 원리를 구현한 방식이었거든요. 아, 향원 익청. 네. 아까 말씀하신 피양지, 읍청당 글씨가 새겨진 그 돌평상과 관련이 깊다고 하셨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향원 익청은 주돈이의 애련설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아진다. 임대정에서는 이 개념을 아주 독창적인 방식으로 공간에 구현해냈어요. 피양지, 읍청당 글씨가 새겨진 그 돌평상이 대상부 정자 옆에 있는데 그 위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절묘한가요? 그 돌평상에 앉으면요, 바로 아래 대하부 연못에 피어있는 연꽃들이 시야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뭐 나무나 지형에 좀 가려지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보여서 형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죠. 잘 안 보인다고요? 네, 그런데 바람이 살랑 불어오면 연꽃의 향기는 은은하게 그곳까지 전달이 됩니다. 아, 일부러 그러니까 시각적인 모습하고 후각적인 향기를 분리시킨 거군요. 눈으로는 잘 안 보이게 하고 향기만 느끼게 만들었다고요? 와. 정확합니다. 아주 의도적인 연출이죠. 이걸 통해서 방문객은 연꽃의 아름다움을 단순히 눈으로 보고 즉각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윽한 향기를 통해서 연꽃의 본질, 그러니까 그 순수함이라든지 군자의 덕성 같은 것을 더 깊이 사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감각 경험을 넘어선 한 차원 높은 아주 추상적이고 지적인 감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이는 건 너머의 의미를 음미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간접적이고 세련된 미학을 추구했던 조선 선비들의 높은 취향을 보여주는 정수이고 임대정 원림이 도달한 미학적 성취의 절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놀랍네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하게 만든다니 대단합니다. 이런 임대정만의 특징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근처 담양에 있는 아주 유명한 소세원이랑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둘 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별서정원이지만 느낌이 상당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주 좋은 비교 대상입니다. 소세원은 아시다시피 자연 계곡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안에 건물들을 자연스럽게 배치한 전형적인 계류형 원림이죠. 말 그대로 자연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가려는 그런 태도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그렇죠. 반면에 임대정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연못, 즉 지당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한 지당형 원림입니다. 물론 차경을 통해서 주변 자연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는 하지만 그 중심에는 정원 자체를 하나의 완결된 소우주, 즉 자연의 축소판으로 구축하려는 의지가 훨씬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소세원이 이렇게 흐르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라면 임대정은 잘 짜인 하나의 세계, 완성된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소세원이 자연과의 어떤 역동적인 합의를 추구한다면 임대정은 자연을 상징적으로 재구성해서 정적인 사유와 관조를 유도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비교를 통해서 임대정이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얼마나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가득 찬 정말 치밀하게 구축된 공간인지를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대정 원림을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이게 정말 단순한 정원이 아니구나. 19세기 조선 선비, 그 민주현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복합적인 이상세계, 그러니까 유교적 질서와 도가적 자유, 또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염원, 이런 것들을 흙과 돌, 물과 나무를 이용해서 빚어낸 아주 정교한 3차원 텍스트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원림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대상보와 대합으로 나뉘는 독특한 공간 구성의 이중성, 또 임대나 차경에 담긴 자연관, 그리고 향원 익청 같은 고도로 세련된 미학적 장치들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혼란했던 시대 속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이상적인 삶의 가치를 찾고자 했던 한 지식인의 고뇌와 열망이 그대로 응축된 공간입니다. 임대정 원림은 그야말로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끼고 또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그런 선비의 이상세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오셨나요? 어쩌면 이 공간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예를 들어 혼란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만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